스님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삭발한 채 회색 승복을 입은 여인 앞에서 미나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동요하지 않았죠. 인연이 그렇게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미소 앞에서 에르메스 버킨백과 샤넬 투피스로 치장한 미나는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년 전 버린 전철을 확인하러 간 재벌 회장.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흘린 눈물.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 3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친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성도그룹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이른을 맞은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서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벌써 2시간째잖아. 태준이 전방을 주시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운사라고 작은 절이야. 절? 갑자기 왜 절에 가는 건데? 미나가 고개를 돌려 남편의 옆 얼굴을 살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입술만 굳게 다물었어요. 열흘 전 일이었습니다. 성도그룹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장에서 태준은 대학 동기 박종수를 만났죠. 박종수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산하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축하하네. 35년이라니 대단해. 고맙다, 종수야. 박종수가 샴페인 잔을 기울이다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자네 전 부인 말이야. 청운사에서 스님이 됐다더군.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혜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하던데.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어. 그 말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 동안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차가 청운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일주문 현판에 적힌 청운사 3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나도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여기 왜 온 건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 전처?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35년 전에 헤어진 여자야. 스님이 됐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온 거야. 미나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버려진 여자가 어떤 꼴로 늙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승리자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보자. 나도 궁금하네. 절 마당을 지나 법당 앞에 이르렀을 때 젊은 스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혜원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스님은 잠시 태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법당 뒤편 작은 요사채로 안내했죠. 태준은 혜원 스님이 자신의 방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사채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미나의 명품 하이힐이 자갈에 걸렸습니다. 미나가 태준의 팔을 꽉 잡았죠. 태준은 그 손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이미 3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정희와 함께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그녀가 넘어질 뻔한 것을 잡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요사채 문이 열렸습니다. 삭발한 채 회색 승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죠.
태주는 그녀가 정희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68배 나이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가 35년 전 그 여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희도 태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미나가 태준의 팔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혜원 스님은 시선을 잠시 미나에게 옮겼다가 조용히 거두었죠. 그 찰나의 눈빛 교환 속에서 미나는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샤넬 투피스로 치장한 자신이 소박한 승복 앞에서 오히려 볼품없어 보였어요. 혜원 스님이 두 사람을 요사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를 따르며 혜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주는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지조차 스스로 알 수 없었죠. 혜원 스님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태주는 오히려 그 무심한 태도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이 이 작은 요사체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죠. 대화 중 젊은 스님이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중동 건설 프로젝트 입찰 관련 급한 결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나는 혜원 스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된 이유가 뭐예요? 혜원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혜원 스님은 그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이끌었을 뿐입니다.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미나는 오히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태주는 요사체 문턱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는 혜원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날이 떠올랐죠. 문 앞에 서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정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여보, 미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혜원 스님이 주저앉은 태준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랜 드라이브에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혜원 스님의 손이 물잔을 건네는 순간 태준은 35년 전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타주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 손에서 자신이 빼앗은 35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귀가하는 차 안에서 미나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잖아. 왜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미안한 거라도 있어? 태주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1991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장인어른에게 사업 자금 8천만 원을 빌려 회사를 세웠던 일. 성공한 뒤 정의를 버리고 비서였던 미나를 선택했던 일.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결혼 초 정희와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손수 순호와 선물한 손수건도 35년째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환하게 웃던 28살 정희의 얼굴. 오늘 본 혜원 스님의 고요한 눈빛. 두 모습이 겹쳐지면서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사업 실패나 배신에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그 시각 청운사 요사체에서 혜원 스님은 불단 앞에 앉아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전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죠. 부처님, 이것도 인연입니까? 창밖에서는 초여름 밤바람에 풍경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청운사 방문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이상하리만치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해도 회사 임원회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중동 프로젝트 최종 결제입니다. 태주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사인만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러났죠. 임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그 무렵 부사장인 아들 강현우가 어머니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늘 이사회에서도 멍하게 계시다가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임원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미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죠. 열흘 전에 강원도에 있는 절에 갔었어. 절이요? 갑자기 왜요? 거기 스님이 있는데. 아버지 전처야. 뭐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첫 번째 결혼이 있었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결혼 전에 들었어. 사업 초창기에 잠깐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했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전화를 끊은 현우는 곧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처 존재가 상속과 그룹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능적으로 따져보았죠. 만약 전처에게 숨겨진 자녀가 있다면 현우는 즉시 성도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요. 친자 관계가 있을 경우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그 시각 태주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 나 좀 쉬어야겠어. 태주는 차를 몰아 혼자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가족 몰래 떠난 두 번째 방문이었죠. 요사체에서 혜원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태주는 과거에 대한 사과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혜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와 보시겠어요? 이 계절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실 거예요. 태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혜원 스님을 따라 절 뒤편 산길로 올랐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가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혜원 스님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미련을요. 그런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 손에 쥐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태주는 그 말에 자신이 35년간 손에 쥔 수조원의 재산과 권력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미나는 남편이 또다시 청운사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실장이 보고했죠. 회장님이 내비게이션 끄시고 가셨는데 차량 GPS 기록으로 확인해 보니 강원도 청운사 방향입니다. 미나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친정 오빠 서동훈을 불러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죠. 서동훈은 성도건설 하도급을 받는 중소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태준의 사업 덕을 많이 본 인물이었죠. 오빠 어떡하면 좋아?
그 여자한테 자꾸 가고 있어. 서동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네가 최소 30%는 가져가. 하지만 회장 사모님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회적 입지가 없어져. 그건 나도 알아. 그리고 혹시 그 전처한테 아이가 있다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져.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히 지켜봐.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 태준의 청운사 방문은 매주 한두 번씩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성도그룹 보안팀장 오상철에게 지시했죠. 아버지 동선과 청운사 관련 정보를 은밀히 조사해 주세요. 오상철은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정보 수집에 능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죠. 부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현우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회원 스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은 이수연, 1991년 12월 28일생입니다. 회장님과 전 부인의 이혼 직후 그의 말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하지만 시기상 회장님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우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복 누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친자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재산 상속 구도가 완전히 뒤흔들릴 수 있었죠. 현우는 즉각 강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어요. 뭐? 미나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미나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죠. 이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알겠어요. 일단 그 여자 딸이 뭐 하는 사람인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부터 알아봐. 현우는 다시 오상철에게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오상철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수연은 현재 원주에서 수연도방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5년 전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고 7세 아들 이준호를 혼자 양육 중입니다. 현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손자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시각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청운사에 있었습니다. 회원 스님이 직접 만든 연근조림과 나물 반찬으로 소박한 저녁 공양을 함께 했죠. 태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 긴 세월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려니 적적하셨을 텐데. 회원 스님이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에 도반 스님들이 많으시니 그러시겠지요. 회원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그날 밤 청운사를 떠나 서울 집에 도착한 태주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나와 현우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태준이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저한테 누나가 있는 거예요?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수연이라는 이름, 1991년 12월 28일이라는 생년월일, 모칠란에 적힌 윤정이라는 이름,
1991년 6월에 정희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6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졌죠. 3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친딸. 태주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죠. 미나가 침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쉬어. 어디 가려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뭘 확인해? 그 서류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 태주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뒤따라오며 말했죠. 아버지, 일단 변호사랑 상의부터 하세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비켜라. 태주는 만류를 뿌리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청운사로 향하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태주는 35년 전 이혼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유난히 배를 감싸고 앉던 정희의 모습,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던 것, 산부인과에 혼자 다니던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던 자신, 무엇보다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정희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더는 붙잡지 않을게요. 의외로 순순히 응했던 그 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던 것이죠.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치를 떨며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청운사에 도착한 태주는 요사체로 직행했습니다. 회원 스님이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죠.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딸이 있다고 들었소. 그 아이가 내 아이요? 회원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되물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주는 그 반응에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35년 동안 왜 숨겼소? 회원 스님이 요사체 안으로 태준을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혼할 때 임신 3개월이었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에게 아이를 미끼로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낳아 키웠단 말이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아이를 키웠어요. 어머니가 2008년에 돌아가신 후 수연이가 대학을 졸업하자 출가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소? 만나게 해주시오. 회원 스님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는 원주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5년 전에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사체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늘 공방의 단체 체험객이 일찍 끝나서 말하던 여인이 멈췄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낯선 노인을 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야? 회원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 그 유명한 성도그룹 회장님이시구나.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35년 만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수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뒤늦게 부정이라도 느끼신 건 아니시죠?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죠. 엄마, 왜 이 사람을 들여보낸 거야? 평생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잖아. 수연아,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병원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사람이 알아? 회원 스님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수연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꾸나.
수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 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임신한 채로 이혼당하고 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까지 날 돌봐주셨는지 이 사람이 알아? 성도 그룹 키우느라 바빴겠지. 새 마누라랑 아들 챙기느라 바빴겠지.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수연이 요사체를 나섰습니다. 태준이 따라 나가며 외쳤죠.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수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절 마당까지 쫓아갔죠.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네가 있는 줄 정말 몰랐다.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죠.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셨어요? 엄마 버리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사나 확인해 보셨어요?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죠.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미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 서동훈과 함께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찾아갔죠. 상속법 전문 변호사 최영진이 상담을 맡았습니다. 혼외자도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생부가 인지하거나 친자 확인 소송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적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류분 분쟁으로 갈 경우에도 상속분의 절반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럼 그 여자가 인지 청구를 하거나 친자 확인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오면 법원은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만 회장님 본인이 인지를 거부하고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연의 존재를 회장 생전에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현우도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상철 팀장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연의 도예 공방 위치를 알아냈죠. 직접 원주로 향했습니다. 수연 도방에 도착한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업 중이던 수연이 고개를 들었죠. 저희 공방은 개인 방문 예약제예요. 무슨 일이시죠? 현우가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그러니까 당신 이복 동생이에요. 수연이 작업대에 기대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적자께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아버지 대신 사과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합의금 들고 오셨어요? 현우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당신 존재가 달갑지 않아요. 35년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회사 일을 등한시하고 계세요. 임원들이 술렁이고 주가도 3% 빠졌어요. 수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면 됩니까? 수연이 작업 중이던 도자기를 번쩍 들었습니다. 현우의 발치에 내동댕이 쳤죠.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꺼져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도 그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 아빠한테 양육비 한 푼 안 받고 키우는 나한테 돈 운운하지 마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이 공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죠. 그 무렵 청운사에서 태주는 회원 스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태준이 입을 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35년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 아이가 나를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회원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태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청운사를 떠나 서울로 돌아갔죠. 차창 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회원 스님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수연의 분노 어린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죠. 서울집에 도착한 태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미나와 현우가 있었습니다.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 2명도 함께였죠. 미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들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님들이야. 우리 가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해. 앉아서 이야기 들어봐. 태주는 변호사들과 미나, 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일 뿐이었다는 것을. 태준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당장 나가. 여보, 내 집에서 내 딸 이야기로 변호사를 부르다니. 당장 나가라고. 변호사들이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미나와 현우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열흘 후 어느 새벽 5시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시죠?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청운사주지 스님의 시자 혜민입니다. 회원 스님께서 새벽 예불 중에 쓰러지셔서 지금 원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태주는 잠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어디가?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태주는 운전기사를 부를 시간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14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열흘 전 요사체에서 차를 따르던 회원 스님의 모습만 맴돌았죠.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태주는 기도 아닌 기도를 속으로 되뇌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습니다. 2시간 만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헬쑥한 얼굴로 앉아있는 수연이 보였죠. 수연이 태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35년간 잘 살다가 당신이 나타나서 엄마 마음을 어지럽힌 거야.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만 하셨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준혁 순환기내과 전문의였죠. 보호자분들이시죠? 수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개통했고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처치해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2주간 입원이 필요하고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전문의가 돌아가자 태주는 대기실 반대편 구석에 멀찍이 섰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다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죠. 저는 환자 보호자입니다. 회원 스님의 입원 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시오. 익명 후원으로 처리해달라. 태준이 비서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구서는 이쪽으로 보내주시오.
며칠 후 혜원 스님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죠. 수연이 밤새 곁을 지키며 졸고 있을 때 혜원 스님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죠. 병실 한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급 환자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기농 과일 바구니와 최신형 전동 의료 침대도 갖춰져 있었죠. 혜원 스님이 그것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왔었니? 수연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왔어. 근데 내가 안 만나줬어. 엄마한테 올 자격 없는 사람이야. 혜원 스님이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엄마도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려놓는데 20년이 걸렸어.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 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병원 1층 로비 카페에서 태주는 혼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아이가 복도를 뛰어가다가 카페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일으켜 세웠죠. 괜찮니? 어디 다쳤니? 준호야. 급히 달려온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든 여인이 태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연이었죠. 수연도 태준을 알아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했네요. 아이는 7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도 태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엄마, 이 할아버지가 나 일으켜줬어.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처음이었죠. 그 아이가 수연의 아들, 즉 자신의 외손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냐? 수연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준호예요. 5년 전에 이혼하고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양육비 한 푼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왜요? 수연이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돌연 태준에게서 빠져나왔죠. 할아버지, 나 일으켜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또박또박 인사하며 작은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감격에 휩싸였죠.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죠. 아이 앞에서 원수 같은 외할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준호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죠. 엄마, 이 할아버지 착해 보여. 우리 외할아버지 없잖아. 이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하면 안 돼? 수연의 눈에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매일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병실 근처를 서성였죠. 직접 병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수연이 밥을 먹으러 가는 틈에 병실 창문 너머로 혜원 스님을 바라보곤 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는 저 어르신 누구세요? VIP 병실비도 다 대주신다던데. 미나와 현우는 태준이 열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나가 서동훈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죠. 오빠 제정신이 아니야. 그 여자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대. 비서실에서 확인했어. 현우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과로로 건강검진차 휴양 중이십니다. 현우가 실질적인 경영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태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혼자 뛰어와 옆에 털썩 앉았죠. 할아버지, 여기 있었어? 오, 준호구나.
할아버지 맨날 여기 있더라. 내가 알아. 엄마 몰래 봤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병문안 왔니? 응. 근데 할머니 자고 계셔서 엄마가 나가서 놀다 오라고 했어. 준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 이게 뭐니? 병원 1층 매점에서 간호사 누나가 줬어. 근데 나 박하 맛 별로 안 좋아해. 할아버지 줄게. 태주는 그 작은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70년 인생에서 수많은 거래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300원짜리 박하 사탕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준호를 찾아 헤매던 수연이 옥상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태준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부르러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걱정하게 왜 혼자 돌아다녀? 수연이 아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죠. 엄마, 이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사탕 안 뺏어 먹었어. 수연은 그 순수한 논리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죠. 세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긴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혜원 스님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태준은 병원 현관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죠. 휠체어를 탄 혜원 스님, 그녀를 부축하는 수연,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준호. 세 사람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차에 태우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둥 뒤에 태준을 발견했죠. 수연은 태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적대감 없는 눈빛이었어요. 약간 고개를 숙여 가벼운 목례를 건넸죠. 태준은 그 작은 변화가 거대한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죠. 고작 몇 도의 고개 숙임.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혜원 스님을 태운 차가 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혜원 스님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죠. 태준은 성도그룹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전일은 개인 일정으로 비워둬라.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시간을 오롯이 원주 방문에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수연의 도예 공방 수연도방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죠.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직접 고른 아이용 그림책 5권과 72색 색연필 세트를 들고 갔어요. 수연이 공방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작업실 한쪽 나무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준은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는 수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만든 도자기 참 아름답다. 흙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구나. 수연은 처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물레만 돌리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어릴 때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깨진 그릇들을 주워다가 금분으로 이어붙여서 다시 쓰곤 했어요. 킨츠기라고요. 일본에서 온 기법인데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꾸면 오히려 더 아름다워져요. 수연이 물레를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버려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태준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자신에게 향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기만 했죠. 나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그건 본인이 할 일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깨진 그릇을 붙이려면 깨진 사람이 직접 금분을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소리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조금 누그러진 것을 태준은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원주 방문은 정례화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공방에 들러 수연이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간간히 청소나 포장 같은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청운사에 올라가 회원 스님과 아침 공양을 함께 했어요. 처음에 수연은 태준이 올 때마다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뛰어나가 반기는 통에 차마 문전박대하지 못했죠. 할아버지 왔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점점 수연도 태준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을 내며 힘없이 누워 있었죠. 수연이 허둥지둥 약을 찾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약 줄게. 마침 공방에 있던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내 차로 병원 가자. 내가 운전할게. 응급실이 빠를 거야. 태준이 아이를 담요에 감싸 차에 태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응급실을 찾아 새벽까지 함께 아이 곁을 지켰죠. 다행히 검사 결과 급성 편도선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액과 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수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택시 불러서 갔을 텐데.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게 할아버지 할 일 아니겠느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처음으로 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준호 학교 학예회가 있는데요. 와도 되겠어요? 태준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정말 가도 되겠느냐? 수연이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모시고 오시면 돼요. 학예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울집 드레스룸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했죠. 평소 맞춤 양복만 입던 그가 처음으로 캐주얼 재킷과 편한 면바지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웃어보았죠. 손자 학예회에 가는 할아버지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기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학예회 당일 토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태준은 청운사에 들러 회원 스님을 모시고 함께 원주 동아초등학교로 향했죠. 강당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섞이자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 어르신들 누구세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인가 봐요. 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1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효도 주제의 짧은 율동극에 출연했습니다. 흰 가발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역할이었죠. 손자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팠는데 네가 와줘서 다 나았다. 준호가 또박또박 대사를 말했습니다. 태준은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죠. 옆에 앉은 회원 스님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난 후 준호가 무대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했어? 대사 안 틀렸지? 엄마가 100번 연습시켰어. 태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준호 최고였어. 할아버지가 제일 멋진 손자 두었어.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수연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원 스님이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죠. 학예회가 끝나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은 수연과 준호, 회원 스님과 함께 학교 근처
허름한 한식당 시골 밥상에서 식사를 했죠. 재벌 회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6,000원짜리 된장찌개 백반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정겨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지? 우리 자주 오는 데야. 준호가 자기 반찬통에서 계란말이를 집어 할아버지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태주는 그 작은 계란말이 한 조각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진짜 밥 한 끼구나. 70년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호텔 만찬과 고급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6,000원짜리 백반이 그 어떤 식사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수연이 차에 타려다 말고 돌아섰죠.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냥. 앞으로 종종 오셔도 돼요. 준호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태준은 그 말 한마디가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가을이 깊어지며 태준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최소한의 회사 업무만 처리했죠. 주말마다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청운사에서 회원 스님과 아침 공양을 함께하고 수연의 공방에서 도자기 건조되는 것을 구경하고 준호와 인근 치악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서울에서 현우는 아버지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죠. 아버지가 왜 나 대신 저쪽에 시간을 쓰시는 거지. 하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3년 사귄 서연이랑요. 갑자기 왜? 아버지 상태 보니까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연의 집 거실에서 준호와 함께 레고, 닌자고 세트를 조립하고 있었죠. 태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수연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수연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섰죠. 아직은 어려워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수연이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주는 그 대답에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서두를 자격이 없지. 태주는 다시 레고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생전 처음 행복하다는 단어가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자와 함께 레고 닌자 성을 완성해 나갔어요. 행복한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 초였습니다. 준호가 학교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보건실로 옮겨진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긴급 연락을 받은 수연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 어디 있어요? 보건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요즘 자주 피곤해하고 팔다리에 멍이 잘 들더니 코피가 30분째 멈추지 않아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즉시 준호를 데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이정민 전문의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골수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혈액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를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틀 후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정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골수에서 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약으로 호전될 수도 있지만 준호 군의 경우 상태가 심각해서 골수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골수 이식이요? 가족 중에 골수가 맞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수연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반만 일치하는 판정이었죠. 이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거부 반응 위험이 40% 이상으로 높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나 조부모 중에 더 잘 맞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분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는 5년 전 이혼 후 연락이 끊겼죠. 양육비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청운사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회원 스님이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준호가 많이 아파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골수가 안 맞아요. 회원 스님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아볼게. 엄마 안 돼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4개월 전에 심장 시술 받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고령의 심장이 안 좋으면 골수 기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회원 스님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죠. 그날 밤 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태준이 받았습니다. 수연아,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수연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병에 걸렸어요. 뭐라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저는 안 맞고 혹시? 수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검사라도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태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갈게. 지금 바로 내려간다. 새벽 1시였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아 원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은 주저없이 이정민 의사를 찾아갔죠. 저도 검사를 받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수연이 만류했습니다. 나이도 70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고령 기증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해야지. 35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하겠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과였죠. 이정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골수가 준호 군과 6개 항목 중 5개가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부와 손자 사이에 이 정도로 맞는 경우는 10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군. 그러나 기증 전 정밀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준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죠. 순환기내과 박준혁 전문의가 경고했습니다. 골수를 뽑으려면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심장 상태로는 수술 중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수술 중 돌아가실 위험이 100명 중 23명,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위험이 100명 중 15명 이상입니다. 수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안 돼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결정할 일이다. 병원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3일 후 열린 회의에 태준이 직접 출석했죠. 저는 이 아이의 친조부입니다.
35년간 아버지 노릇을 못한 사람입니다. 위원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를 살릴 기회가 왔는데 제 안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위원회는 기증을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나와 현우가 급히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야? 그 애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성도 그룹은? 현우 결혼식도 내년인데 아버지가 쓰러지면 어떡해? 현우도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 결혼식에 아버지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태준이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어도 당신은 나를 모르는구나. 태준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내가 손자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존중해라. 결혼식은 내가 반드시 참석할 테니 걱정 말고.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완전히 그 여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35년 전에 버린 여자 때문에 지금 가정을 버리는 거야?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35년 전에 가정을 버린 적 있어.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으니까. 수술 전 일주일간 태준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증 전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였죠. 수연이 매일 병실을 찾아와 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직접 그린 그림을 붙여주었죠. 할아버지, 아프지 마. 할아버지가 아프면 나도 아파. 혜원 스님은 병원 불당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태준과 혜원 스님이 나란히 앉아 겨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죠. 만약 내가 이 수술로 잘못되면 그때야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혜원 스님이 차가운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용서했어요. 미워하는 데 지쳐서 내려놓았더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소, 정희 씨.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소? 혜원 스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선 안 돼요. 수연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하고 준호한테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현우한테도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꼭 돌아와야 해요. 수술 당일 아침 7시였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식 침대에 누운 태준의 손을 수연이 꼭 잡았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죠.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요. 35년치 이야기가 밀려 있어요. 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딸아. 약속한다. 현우 결혼식에도 가야 하고 준호 졸업식에도 가야 하니까.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는 수연과 혜원 스님 그리고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현우가 처음으로 이복 누나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듯 침묵 속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에 걸친 골수 채취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수연과 혜원 스님 그리고 현우가 초조하게 기다렸죠.
수연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기도했고 현우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죠. 집도의 김성훈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떠세요? 골수 채취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식에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네. 골수를 뽑는 과정에서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원 스님이 딸을 껴안으며 함께 울음을 터뜨렸죠. 순환기내과 박준혁 전문의가 추가 설명을 위해 나왔습니다. 수술 중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심장이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과 기계로 심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비를 넘기면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심장이 스스로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어색하게 어깨를 두드리던 손, 대학 합격 발표날 짧게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잘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처음으로 행복해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준호에게는 태준에게서 채취한 골수가 예정대로 이식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의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죠. 이정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식한 골수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 수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2주 정도 지나면 아이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수연은 아들의 회복 소식과 아버지의 위독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두 병실을 오갔습니다. 고비라던 이틀째 되는 날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태준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당직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제세동기 준비해. 주사 투여합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 주변에 몰려든 의료진의 긴박한 모습을 바라보았죠. 아버지, 제발. 수연이 속으로 외쳤습니다. 43분간의 응급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 25분이 되어서야 태준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죠. 박준혁 전문의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심장이 스스로 정상 박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24시간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수연과 혜원 스님이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훔쳤죠. 고비를 넘긴 다음 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태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 의자에서 손을 잡고 졸고 있는 수연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물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으냐? 수연이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준호가 살았어요.
골수가 잘 자리 잡고 있대요. 피 수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듣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죠. 손은 여전히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보호자들을 불러 검사 결과를 설명했죠. 박준혁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약 35% 정도 낮아졌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에도 숨이 차실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면 나아지는 건가요? 평생 심장 약을 드셔야 합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살았어. 70년이면 길게 살았지. 아버지, 손자 살렸으면 됐어. 이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쓰면 되는 거야. 태준이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군. 이제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현우가 병실을 찾아왔죠. 현우가 아버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지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제 몫이 줄어들까봐 질투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고 싶습니다. 진짜 아들처럼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현우야. 잊은 적 없다. 다만 내가 표현을 못했지. 아버지, 네가 회사 잘 이끌고 있다는 거 알아. 자랑스럽다. 태준이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이 되어라. 수연이한테 잘해라. 준호한테 좋은 삼촌이 되어라. 가족은 경쟁하는 게 아니야. 서로 채워주는 거야. 현우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과 현우는 병원 1층 카페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잘 부탁해. 저 혼자서는 아버지 못 모셔. 내년에 결혼하는데 누나도 와줘. 서연이한테 누나 있다고 얘기했거든.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데리고 와. 조카 삼촌 인사시켜야지.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네. 34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그래, 결혼식 꼭 갈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왔죠. 할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나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가도 된대. 달리기도 할 수 있대. 태준이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잘됐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같이 치악산 가자. 케이블카 타자. 태준은 웃으면서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태준이 퇴원한 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에 머물기로 한 것이죠. 성도그룹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준의 회장직 사임과 현우의 신임 회장 선임이 안건으로 올라왔죠. 태준은 병원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현우는 지난 6개월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준비된 경영자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문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회와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미나에게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자택과 현금 자산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제시했죠. 미나는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다야?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으로 갈 경우 수연의 존재가 공개되고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태준의 곁을 떠났죠. 퇴원 후 태준은 청운사 아래 마을 안흥리에 있는 작은 한옥집을 샀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았죠. 매일 아침 천천히 108개의 돌계단을 올라 청운사에서 회원 스님과 아침 죽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연의 공방에 들러 딸이 물레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죠. 저녁에는 수연과 준호가 한옥집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현우가 내려와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원 스님과 나란히 청운사 마당 평상에 앉아 초겨울 노을을 바라보았죠. 이렇게 살 줄 몰랐소. 수조원을 잃고 나서야 진짜 얻은 것 같소. 회원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으니까 손이 비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결국 킨츠기가 된 거예요. 깨졌던 자리에 금이 들어간 거야.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현우와 김서연의 결혼식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죠. 태주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죠. 잘 살아라. 네가 자랑스럽다. 수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성도그룹 가족 행사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돌았죠. 저분이 회장님 숨겨둔 딸이래. 손자가 회장님 골수 받았다더라. 태주는 개의치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준호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결혼하면 나랑 안 놀아줘? 현우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삼촌이 서울에 놀이터 큰 집 얻을 테니까 자주 놀러와. 서연도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나도 이모라고 불러. 우리 자주 보자. 수연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원주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죠. 정기 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추가로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혁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약이 예전처럼 듣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소? 앞으로의 경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태주는 가족들에게는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스님에게만은 솔직했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하지만 후회는 없소. 이렇게 살다 가는 거면 됐소. 회원 스님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그의 10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준호의 손을 잡고 청운사 뒤편 단풍나무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낙엽이 빨갛다. 그래, 예쁘지? 할아버지, 나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리 준호 잘했네. 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낙엽을 쓸던 혜민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로 원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긴급 검사와 처치 후 박준혁 전문의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수연은 청운사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현우와 서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혜원 스님은 즉시 산을 내려와 택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연과 함께 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죠. 태준의 대학 동기이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박종수도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박종수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오랜 친구를 바라보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전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하지만 자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을 찾은 거 보니까 결국 잘 된 거야. 자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이었을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의식이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병실에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죠. 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죠. 먼저 침대 옆에 서 있는 현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 회사 잘 이끌어라. 네가 할 수 있어. 서연이랑 행복해라. 아이 낳으면 이름은 네가 지어라. 아버지가 믿는다.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태준이 수연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연아, 내 아버지.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이 내 인생 70년보다 값졌다. 고맙다, 내 딸아.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더 일찍 마음을 열지 못해서. 아버지 덕분에 준호가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준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파? 할아버지, 나 살려줬잖아. 나도 할아버지 살려줄게. 내 피 줄게.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할아버지, 준호 착하게 자라.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삼촌한테 잘하고. 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준호 옆에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태준은 침대 발치에 서 있던 혜원 스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3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그녀의 본명을 불렀죠. 혜원 스님이 다가와 두 손으로 태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하오. 평생 미안했소. 당신을 사랑했소. 그때도 지금도.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잘할게요. 혜원 스님이 태준의 손을 가슴에 대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했던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미워하다가 수연이가 처음 엄마했을 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당신이 남긴 선물이라는 걸. 혜원 스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평평한 선이 되었죠. 2027년 10월 마지막 일요일 저녁 7시 23분. 강태준은 71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는 태준의 유언에 따라 소박한 가족장으로 청운사에서 치러졌습니다. 수연과 현우가 나란히 상주 자리에 섰죠. 혜원 스님이 직접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성도그룹 임직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유언에 따라
조화와 화환은 모두 사양했습니다. 대신 강태준 의료복지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금을 받았죠.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나가 검은 옷을 입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발인 행렬을 지켜보았죠.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죠. 수연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3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현우가 먼저 간 어머니를 향해 작게 목례를 보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였습니다. 수연의 공방에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태준의 오래된 지갑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35년 전 28살의 정희와 찍은 결혼 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1990년 5월 15일. 수연과 혜원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원 스님이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35년 동안 가지고 다녔구나. 그 지갑은 내가 결혼 1주년 때 선물한 건데.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네요. 평생 가지고 다니신 거잖아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1년 후인 2028년 가을이었습니다. 청운사 입구 산책로에는 태준을 기리는 작은 공덕비가 세워졌죠. 비석 옆에는 수연이 직접 빚은 청자 연꽃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덕비에는 수연이 직접 선택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깨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 마이너스 강태준. 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 공덕비 앞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번 주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의 가을 단풍이 다시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청운사 산길을 올랐죠. 그 뒤로 현우와 서연 그리고 올해 봄에 태어난 현우의 딸 강지우까지 함께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낙엽 사이로 문득 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혜원 스님, 수연과 현우, 준호와 지우, 네 세대의 가족이 단풍 아래 함께 서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무거운 세월입니다. 태준은 그 긴 시간 동안 돈과 권력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정작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모른 채로요. 그가 깨달은 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수조원의 재산보다 6,000원짜리 된장찌개 100반이 값졌고 수많은 계약서보다 손자가 건넨 300원짜리 박하 사탕이 소중했습니다. 혜원 스님이 말했던 킨츠기처럼 깨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깨진 사람이 직접 근분을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태준은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이 70년 인생보다 값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늦지 않은 오늘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비고 손이 비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